안녕하세요. 오늘도 서현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혼 후 서울에서 딸과 함께 친정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 30대 싱글맘입니다. 말로는 친정 엄마를 모셔 사는 것처럼 말씀드리지만 실제로는 아이 육아부터 살림까지 친정 엄마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막내이긴 하지만 애교라고는 하나도 없는 무뚝뚝하고 직설적인 딸이었어요. 뒤늦게 철이 들어 지금은 우리 딸이 묻지않게 친정 엄마 앞에서 어리광도 부리지만 이게 뭐라고. 처음에는 얼마나 어색했는지 생각해도 손발이 오그라드는 것 같네요. 어렸을 적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빨리 어른이 되고 철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부모가 되니까 깨달았어요. 자식이 내 앞에서 애교를 부리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요. 그래서 어째서인지 순서가 뒤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른이 된 저는 가끔씩 엄마 앞에서 어리광을 부려요. 그러자 엄마는 넌 나이가 몇 살이길래 아직도 엄마한테 그러니 라며 핀잔을 주시지만 뒷딸 보기 창피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못 살 것 같아. 청소를 할 때는 안아준 적이 없는데 왜 나를 거꾸로 매도 먹는지라며 지적해 주시지만 제가 알아요. 벌써 꼬리가 잔뜩 올라갔다는 건 엄마가 지금 참 행복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저가 이렇게 우리 엄마를 챙기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해요. 된 계기는 제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최고의 선택이라고 믿었던 제 선택은 오히려 최악의 선택이었고 그 결과로 엄마까지 고통을 겪게 했으니 앞으로도 저희 엄마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마만큼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품었지만 남편이라는 단어를 듣기만 해도 아직까지 분노가 치솟는 것을 보면 어쩌면 제가 엄마의 그런 바람을 평생 실현시키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내 남편이 어떤 인간이었길래 이렇게 됐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 전 남편은 저개인으로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잘 배려하고 챙겨주기까지 했으며 잘 자신의 가족을 위해 헌신적으로 행동하기도 했었습니다. 간이고 쓸개도 기꺼이 내놓을 정도로 끔찍하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모난 제 성격도 전부 받아준 사람이었죠. 그래서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세상에 저를 맞춰줄 수 있는 유일한 남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그렇게 좋아 보이던 성격도 제 눈에는 답답한 우유부단함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어머니는 지독히도 장난 바라기셨는데 제가 연애 3년 만에 결혼을 결심하고 몇 번 인사 정도는 드렸던 시어머니에게 그날은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찾아갔는데 시어머님은 저를 보고 대뜸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 애가 졌냐? 정말 예상치도 못한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요. 아무렇게 대답하면 되었겠지만 아니라고 말 못했어요. 그렇다고 아니라는 말도 즉각 나오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했는지 의문을 품으며 눈만 굴렸어요. 그러자 남편이 호들갑을 떨며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 그런 거면 내가 먼저 말했지. 우리 만난 지도 좀 됐는데 우리가 하고 싶어서 그래 뭐야? 친형도 아직 만나는 사람이 없는데 애가 준 것도 아니면서 뭐가 급하다고 내가 먼저 장가를 가냐? 그래요. 형이 만나면 기다리기도 하는데 만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 누가 그런 걸 따져. 그래도 그건 아니죠. 형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만나는 사람도 없으니까 동생이 내가 먼저 할 거라 생각해 엄마. 형도 알아. 내가 아무렴 같이 일하는데 형한테 아무 소리 안 했을까 봐 오히려 형이 먼저 자기 생각하지 말고 결혼하라고 했어. 좋은 사람이 있는데 왜 시간을 버리냐고. 뭐라고? 형이 그랬다고 하더라. 하여튼 착해 빠져서 그래도 엄마는 좀 그래. 형이 먼저 하고 너희들이 했으면 좋겠다. 몇 년 동안 만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저기, 어머님 아버님도 이해해 주셨는데 그냥 우리가 먼저 하면 안 될까요? 결혼도 타이밍이라고
지금 못하면 언제 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우리가 먼저 하자는 거야. 결혼하면 손주도 더 빨리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러지 말고 허락해 주세요. 우리 집도 우리 언니보다 제가 먼저 결혼하는 거예요. 그 점은 자랑스러운 일이죠. 또한 당신들이 먼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우리 장남이 결혼해서 낳은 아이는 아랫동생이 될 것이고 족보를 존중해서 그것을 원치 않는 엄마도 있을 거예요. 그런 행동이 불쾌할 수 있습니다. 동생은 대대로 동생의 위치를 지켜야 하며 족보가 뒤틀려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후 형제들은 형이 먼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다른 형제들은 아이를 낳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 점은 당연한 일이고 누구나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내는 대신 당황하며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그때 우유부단한 남편 때문에 결혼을 감히 하겠다 싶었던 마음을 가졌었죠. 크기 때문에 부인해하기 쉬운데요. 병사와는 다르게 무슨 일이든지 자신의 형이 먼저인 줄로 우기는 자신의 엄마에게 싫다며 자신은 반드시 한다고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우리는 다투다가 결혼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만큼이나 우리 사정에 매우 힘든 상황이었는데 전 남자는 자신의 부모님을 설득해 결혼을 승낙해주기에 감사해야 할지 헷갈리게까지 만들더라고요. 남편은 그 이후 종종 나를 보면서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형에게 많이 의지하는 아들이지만 남편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기도 해. 나한테도 형처럼 가끔은 아버지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자기가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결혼하면 가족이니까 자기가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그건 뭐 어렵지 않지만 종종 너무 오버포스팅 텍스트 지나치셨다고 생각해요. 아버님은 진정한 가정이 되실 것이고 어머님께는 남편 같은 존재이지만 제게는 시아버지님이 아니신 것이죠. 맞아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저도 형이 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형은 고등학교만 졸업했지만 제가 형의 도움으로 4년제 대학을 나올 수 있어서 제가 형과는 조금 다르죠. 형이 덕으로 우리 결혼도 형이 주선해 주셔서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님께 감사하다고 저도 예의를 지켜드려야겠죠. 그건 알지만 아버님도 우리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시어머니와 남편이 조금 특별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결혼 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에요. 급기야 이혼까지 하게 만들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시댁의 장남 중심으로 돌아가는 문화는 저를 점점 올감했고 결혼하고 처음 맞이한 명절날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은 심각한 문화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시어머님은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이셔서 제사나 차례를 지내지 않으세요. 그래서 명절 음식도 간단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벼운 마음으로 시댁에 찾아가니 무슨 전집이라도 차리실 생각인지 전부 칠 자료가 4인용 식탁 위를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데요. 시어머님은 왜 이리 늦게 왔느냐며 핀잔을 주셨어요. 아니, 넌 이제 와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줄 알아?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인가요? 준호 씨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차례를 지내지 않아 손님도 없다고 들었는데 차례를 지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명절에는 우리 가족만 손가락 빨며 있느냐? 다른 집에서는 기름 냄새가 풍기지만 우리 집에서도 할 일이 있어야지. 아, 그건 맞는데요. 양이 많아서요. 원래도 이렇게 할 거였는데 왜 이번에 그러냐고. 그동안은 이렇게 안 했었는데 너가 시집 온 뒤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어머님, 제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전 그냥 양이 많아서 놀랐어서 여쭤본 거예요. 저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생각해보면 시어머님은 항상 그런 식이셨어요. 제가 장남인 아주버님을 제치고 시집에 온 게 여간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셨죠. 그리고 차례도 지내지 않아도 각종 전을 부쳐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 형이는 전 킬러예요. 명절이면 앉은 자리에서 혼자 한 판을 다 먹는다는데 그래서 명절마다 내가 전 담당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자기 덕에 난 해방이네. 전도 내가 안 부치니까 맛있다.
전을 내가 부칠 때는 질려서 먹기도 싫었는데 제 남편은 참 눈치가 없어요. 제 덕에 자기는 전에서 해방됐다고 얼마나 좋아하던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좋아하신다면 코빼기도 안 보이는 아주 신사님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았죠. 아니요. 그렇게 좋아하신다면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왜 코빼기도 안 보이시는데 오늘은 회사 명절이라 쉬는 건 아니었나요? 형은 친구들을 만나러 갔어요. 원래 명절이면 지방에 있는 형의 친구들이 모여서 놀기 때문이죠. 그러니 오늘 저녁은 다른 곳에서 식사를 하고 오겠지요. 이렇게 여러 전화를 다 붙이는데 아니에요. 밥은 집에서 먹고 아마 밥 먹은 후에는 늦게쯤 술이나 마시러 나가겠죠. 들어왔으면 그만이겠네요. 다시 나가면 어떡합니까? 저는 그때 분명히 알았어요. 아주 성숙한 나이까지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를요. 술과 친구들을 좋아하는 목소리로 어떤 여자가 좋으면 시집을 올 수 있겠죠? 더불어 자기 중심적인 집안이라 자신만을 생각하는데 어쩌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한 여성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기름 냄새를 맡으며 세상의 모든 재료로 요리를 하였는데요. 다리와 손이 아프고 기름 냄새를 맡아서 어지러운 데까지 정말 쉽게 생각했다가 실망했어요. 그래서 빨리 매운 음식을 먹고 싶었는데 하지만 저녁 식사가 정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머니께서 오시지 않으셨다고 시어머니는 남편과 저에게 식사를 하게 해주지 않으셨어요. 예, 형이 금방 온다고 했으니까 배고파도 좀 참아라. 어머님, 벌써 8시네요. 배고픈데 아주버님과 따로 챙겨놓고 우선 우리끼리 먹으면 안 돼요. 뭐야, 너는 집안의 기둥이 아직 집에 오지 않았는데 그게 말이 돼? 생각하니? 너희 집에서는 그래도 내 집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리고 너 아까 전 부치면서 많이 먹었잖아. 모모님도 제가 뭘 얼마나 먹었다고 그래? 하루 종일 기름 냄새 맡아서 전 말고 다른 걸 먹고 싶어. 그러니까 아주버님은 늦으시면 늦는다고 연락이나 준다면 주전부리라도 했을 텐데. 미영아, 배가 많이 고파. 그래도 이왕에 식구들이 모여서 먹는 거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원래 우리 집은 형이 와서 수저를 들어야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형한테 어디까지 왔냐고 전화해 볼까요? 됐다. 올 때 되면 어렴풋이 올 것을. 뭐하러 독촉을 하니? 뱃속에 거지가 앉았나? 니들 계속 그럴 거면 그냥 니들 집에 가세요. 황당했죠. 시아버지도 아닌 아주버님이 와서 숟가락을 들어야 식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놀랍고 기껏 명절이라고 일은 제가 다 했는데 자꾸 이렇게 독촉할 거면 집에 가라니 제가 무료 봉사자도 아니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호랑이도 제 말하면 논다니까 아주버님이 오셨어요. 그리하여 저희는 겨우 저녁 식사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아주버님께서는 뻔히 식구들이 자신을 기다리느라 식사도 못했다는 걸 알면서도 전혀 미안한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무슨 생각인지 저에게 웃으며 농담이라며 제 남편을 깎아내리셨어요. 이런 인간은 속도 없는 죄를 지었다는 걸 느낄 틈도 없이 하하 호호 웃음만 했죠. 제 속만 터진 일이었어요. 재수씨, 준호 이놈이랑 사는 건 정말 힘들어요. 네, 글쎄요. 아직 신혼이라 그런지 저는 힘든 건 모르는데요. 아직은 잘 모르는데 어째서인지 가만 보면 고등학교만 나온 쟤보다 대학을 나온 얘가 한참 떨어진다는 거죠. 대학을 나오면 뭐가 다른 건지 궁금하기는 해요. 큰 맘을 먹고 보냈는데, 에이, 괜히 돈에 대한 지랄한 기분이야. 그래도 이이가 사람들과 잘 소통하고 다르지 않아요. 보니까 직원들도 우리를 매우 의지하고 따르는 것 같아. 재수씨가 직장 생활만 해서 무슨 일을 알겠냐고? 얘가 만만하게 보일 뿐이야. 그게 다야.
회장인 나는 너무 차이가 나서 그래. 형이 너무 엄격하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다 나한테만 의지하는 거야. 형이 귀찮아서 일부러 그런 거지. 어쨌든 우리 형의 머리가 끝나가면 엄마. 그래서 그런데 회사를 운영하고 이 정도까지 성취하겠지. 너무 형에게만 잘해주고 형을 본받지 말고 엄마 그만해. 그리고 준호, 너도 언제까지 내 밑에 있을 거야? 너도 이제 사업을 해봐야지. 난 싫어. 형처럼 베프도 없고 난 지금이 좋아. 좋기는 사내 놈이 그릇이 그렇게 작아서야 재수씨가 불쌍하다. 재수씨도 어쩌다 저런 놈을 만났어요. 나 같은 남자를 만나재. 그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편하게 살 텐데. 저걸 지금 동생 와이프한테 할 소린가요?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요. 그리고 더 어이없는 건 그 집 분위기였는데 저 빼고 남편 시어머님은 그저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얼마나 이런 식으로 무시를 당했으면 저렇게 무감각해질 수 있는 건지. 그래도 그때는 신혼이라 그런 남편이 짤했어요. 그래서 더 보란 듯이. 아주버님 앞에서는 남편을 챙겼고 속이 없는 남편은 다시 좋다고 했어요. 허허리하게 실속 있었죠. 그런데 아우 유별이 아줌마란 말에 너희는 아직 장가도 못 간 형 앞에서 그리고 심리 음식을 사주겠다니까 얼른 너희 집에 가라며 시어머니께서 저희 부부를 내쫓으시겠다 하시더니 어차피 차례도 지내지 않는 집이라 저는 빨리 집에 갈 수 있어 좋네요. 그리고 그날 저녁은 기절한 듯이 씻자마자 누워 잠이 들었는데요. 제 평생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제 남편의 성격상 저와 부딪힐 일이 없어. 다음 날은 저희 친정에 가서 부모님과 잘 지내다 왔는데 아들이 집은 없는데 언니가 해외에서 근무하고 계셔서 친정 부모님께서는 착한 남편을 참 예뻐하셨어요. 우리 딸은 무뚝뚝해서 시집 보내놓고도 걱정이 많았는데 박서방의 성격이 너무 좋아서 안심이에요. 장모님도 참 미영이의 성격을 좋아하셔요. 전 오히려 제가 물은데 미영이는 호불호가 명확해서 끌려요. 집신도 다 짝이 있다고요. 우리 딸에게는 자네가 딱이네. 우리 장녀도 얼른 시집을 가서 박서방 같은 반 여자를 만나야 할 텐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자형도 분명 좋은 사람을 만나실 거예요. 저는요. 시댁 식구들은 몰라도 남편만큼은 잘 골랐다고 자부했어요. 선머슴처럼 무뚝뚝한 나도 표현 잘하고 살가운 남편과 사니 성격이 좀 유순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회사 동료들은 제가 결혼하고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하는데 그게 다 남편 공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그런 성격도 결혼 생활이 이어지면서 마냥 좋지만은 않았는데 명확한 것을 좋아하는 나에게 남편은 점점 우유부단하고 답답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결혼 3년 만에 권태기가 올 쯤 저는 임신했고 그 다음에 딸을 출산했는데요. 시어머님은 아들을 낳을까봐 불안했다며 딸을 낳아 다행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 웃어야 할지 기분 나빠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혼자 계신데 제가 먼저 시집왔다고 생각하시면서도 저를 좋게 생각하지 않으셨다가도 황당하게 자주 전화하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시기도 했는데요. 정말 무슨 장단으로 춤을 추라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또 그런 시어머님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 아니면 연락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고요. 너는 내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 전하지 않았냐. 그리고 너는 내 며느리인데 어머니 왜 오늘 그렇게 화를 내고 계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라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야 연락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나한테 아무런 일도 없는 상황에서는 넌 생전 연락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이유도 없이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시어머님 때문에 저도 기분이 상했어요. 그리고 제가 연락이 없으면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전화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무조건 며느리가 전화해야 하는 법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냥 우리 엄마한테 맞춰주면 안 돼,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부 전화 받고 싶어 하신다면
좋게 좋게 생각하지. 그만큼 자기 전화를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제 속을 또 뒤집어 놓는데 이래서 팔을 안으로 굽는구나 싶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남에 따라 시어머님의 장남사랑도 이젠 그러려니 하게 되었고, 저는 여느 다른 부부처럼 워킹맘으로 평범하게 살았어요. 남편도 제가 도와주세요. 아이는 빨리 봤어요. 그러나 역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안녕한 장남 덕분에죠. 딸도 그때는 의사 표현을 잘하는 3살이었는데 그의 명절에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각종 모듬전을 만들어야 했어요. 그러나 호기심 많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딸은 전을 부치고 있는 제 주변을 돌며 다녔고 제가 아이가 다치지 않을까 불안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어요. 채빈아, 여기 오면 위험해. 아빠한테 가서 뽀로로 보여달라고 해. 싫어. 엄마 좋아 안 돼. 여긴 뜨겁다고 해. 아우, 엄마 닮아서 말도 안 들어. 라고 말했어요. 예, 할머니한테 이 놈한다. 얼른 나가. 할머니 무서워. 할머니 싫어. 뭐라고, 어머니? 요즘 채빈이가 말이 많이 늘었어요. 잠깐 쉬었다 하면 안 돼요. 어차피 아주버님 친구분 만나러 나가셨잖아요. 그럼 또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아니, 너는 지금이 새끼 때문에 내 새끼 먹일 전을 이따 하겠다는 거야? 준호 있잖아. 준호 씨는 아까 어머님이 심부름 보내셨잖아요. 아우, 정말 하나부터 10까지 마음에 안 들어. 채빈이 이리 와 할머니랑 깎아 사러 가자. 키즈베라 그런지 왜 이렇게 부산스러워. 시어머님은 첫손주지만 다른 할머니처럼 저희 딸에게 애정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는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데 남편도 아빠라고 그런 부분은 또 저와 같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저희한테 뭐라고 하시면 저희 남편이 왜 애한테 그러냐며 전에 없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나마 살았던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시어머님의 장남사랑은 지독했고 제 모성애와 시어머님의 모성애가 부딪히는 대사건이 벌어졌어요. 제 예상대로 그날도 사태가 발생했고 아주버님이 늦게 오셨어요. 그런데 딱딱한 시간에 식사를 하는 우리 딸이 배가 고프다고 징징거리기 시작했고 시어머님의 표정이 찌푸려졌어요. 엄마, 채빈이 배고파. 채빈이 맘마 언제 줘? 저는 말없이 시어머님을 쳐다봤어요. 아니, 어른들은 참는다고 하지만 3살 된 아이까지 참아야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이미 상도 다 차려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무슨 고분인 것 같았고 화도 났다. 어머님, 아버님 오늘도 많이 늦으시는 것 같은데 채빈이 먼저 먹일게요. 채빈이는 6시에 밥을 먹는데 벌써 8시예요. 뭐,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곧 올 건데 그걸 못 기다려서네. 새끼보다 챙긴다고? 내 새끼가 밥을 조금 늦게 먹으면 탈라냐? 아니, 너무 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버님도 그래요. 왜 매번 명절날 이러시는 건데요? 저도 더는 이렇게는 못 지내요. 어머, 이게 말하는 것 좀 봐. 못 지내면 내가 어쩔 건데, 엄마? 자기야, 싸우지 마. 명절이잖아요. 8시니까 형도 곧 올걸. 그래도 매번 9시는 넘기지 않았잖아. 이 화면에는 지금 무슨 내용이 나오죠? 한동안을 응시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제 눈치가 따끔한가 봐 착각을 했고 그때 뭔가 갑자기 찰싹하는 소리가 나더니 우리 딸이 우는 소리가 시작되었어요. 엄마 할머니가 여기 두드렸다며 저는 당황해서 시어머님을 쳐다봤어요. 시어머님 손에 당신 숟가락이 들려 있었는데 아마도 제 딸의 머리를 때렸던 것 같았죠. 어머니, 그게 지금 제 딸을 때린 거 맞나요? 아니죠. 삼촌께서도 아직 못 먹은 음식을 제가 먹으려고 하니까 그러셨어요. 너는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
참을성이 이 정도로 없어 3살이라고 해서 어떤 아이가 그렇게 참을성이 많겠어요. 여기 빨갛게 부어오르는 거 좀 보세요. 시어머님께서는 자신이 아이를 조금 치기만 했을 뿐인데 아이가 살이 약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 하셨어요. 동시에 아이가 시끄러워서 집 밖으로 나가라고 달래고 들어오라고 하는 중에 아이는 일명 삔또라 불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남편 또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며 저는 아파했다고 칭얼거리는 아이를 안고 남편에게 가자고 눈짓을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동공지진이 난 듯이 시어머님의 눈치를 살폈고 마지못해 저를 따라 나섰는데 시어머님은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간다고 너희 집에서는 그런 식으로 가르쳤냐? 내가 뭐 내 자식을 해치려고 했어? 갈 거면 너나 가라. 준호, 너는 형이 올 때까지 꼼짝 말고 있어, 하며요. 목소리를 높이시면서 시어머님의 큰 소리에 놀라게 되어 딸애가 계속 울자 이내 애한테도 조용히 하라고 윽박까지 지르셨어요. 저는 더는 그 꼴을 보고 있을 이유가 없어 가져온 가방을 들고 시댁을 나갔어요. 그러자 때마침 그 문제의 화상이신 아주버님이 집 안으로 들어왔고 너무나도 태연하게 재수씨, 지금 가시는 거예요. 식사는 안 하시고요? 라고 하시는데 와, 저는 제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는 줄 알았어요. 아주버님, 친구분들 만나는 것도 좋은데 왜 매번 식사 때를 못 맞춰서 식구들을 곤란하게 하세요네. 저 애칭만 야, 너 지금 왜 엄마 내 아들한테 뭐라고 하냐? 어디서 배워먹은 바로 장머리야. 어머니, 영양은 어디서 드셨나요? 버르장머리 오시는데, 아,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군요. 자기야, 그만해, 채빈이 우는거려. 가자고. 남편은 일이 커질 것 같았는지 쭈뼛쭈뼛할 때는 언제든지 제가 앞장서서 그를 잡아 끌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남편께서는 제가 명절이든 어버이날이든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남편은 회사에 가면 매일 아주버님과 마주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제 입장은 난감했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또한 제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죠. 왜 사람이 제대로 말을 못하는지 남편이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요. 숟가락으로 머리를 때리셨다고요? 아이고, 이마엔 빨간 혹이 생겼다면서요. 동네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데 명절 연휴가 끝나도록요. 혹시 가라앉지 않을까 봐 마음을 졸였습니다. 어린이집도 말이 많은 곳이라 행여 명절에 할머니한테 맞았다는 소문이 들까 속이 상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어떻게 우리 애한테 그럴 수 있느냐고 부모님 모두가 화를 많이 냈거든요. 그렇다 보니 남편은 자기 엄마 때문에 대역죄인이 되고 저는 그날 이후 시어머님의 전화번호도 차단했어요. 제가 조금 지나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래 참았고 시어머님도 아니면 아주버님이라도 자기 행동으로 인해 이렇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해줘야 한다는 마음이 컸어요. 그렇게 속 편한 1년을 보냈어요. 시어머님의 번호를 차단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부딪히는 일도 없었고요. 옆에서 보니 당신 아들만 잡는 것 같은데 남편도 제 성격을 잘 아니 가운데서 고생을 해서 집에까지는 쳐들어오지 않게 잘 막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문제의 주범인 아주버님은 그날 이후 무슨 생각인지 아무런 말도 반응도 하지 않았다는 건데 1년이 지나고 알았어요. 그런 일에 신경을 못 쓸 만큼 회사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요. 자기야, 우리 회사 요즘 좀 심상치 않아. 형이 맨날 나가서 투자받을 곳을 찾는데 작은 문제도 있고 거래처도 자꾸 줄어드는 게 영 불안하네. 그래, 그럼 일단은 자기라도 회사를 그만두는 게 어때? 자기 능력이면 그래도. 취직할 곳이 없어서 막막하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회사에 들어가기란 쉽지 않은데 특히 내 형의 회사는 더 그렇죠. 알잖아요. 형한테 많이 받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형을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노력해봐야겠죠.
우리 엄마는 그런 점에서 유발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형 덕분에 살았다는 감사함이 크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나도 형의 어려움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더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계속 이야기해봐도 별다른 결과는 얻을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진실을 왜곡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포기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제가 떠들어봐도 남편의 마음이 그럴 것이라는데 소용없는 잔소리를 왜 하나 싶었죠. 그렇게 남편에게 신경을 끄고 저는 그대로 아이를 챙기며 제가 옳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나쁘다면 나쁜 마음이었을까요? 평소 폐렴과 천식이 있는 친정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 뇌경색까지 오신 것 같았는데 이미 쓰러지신 것도 처음은 아니시라고 하셨어요. 저랑 언니가 걱정할까봐 두 분이 쉬쉬하신 모양이었죠. 제가 병원에 갔을 때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안았고, 그 끝에서 저희 아빠는 영원한 이별을 선택하셨어요. 그러자 평소 표현도 잘하지 못한 제가 너무 죄송했고,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데 왜 더 자주 친정에 가지 못했나 후회만 들었어요. 그리고 말이 세일정이지. 그 3일이 저에겐 순식간으로 지나가는 일이었고, 이제는 아빠가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아빠가 항상 저를 부리시던 우리 막둥이라는 말을 더는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아마 허전하고 슬프기로는 친정엄마가 저보다 더 했을 텐데, 저를 꼭 안아주면서 아빠, 분명히 좋은 곳에 가셨을 거야.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니까 너무 그렇게 울지 말자. 응, 맞아. 저를 위로해 주신 분들이 있었고, 장렬하고 무뚝뚝하게 자리를 지켜온 언니도 멀리 떨어진 곳에 계셔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는지 길게 3일 동안 눈이 충혈되어 있더라고요. 또 마음 같아서는 혼자 남은 엄마 곁을 지키고 싶었지만, 언니가 너무 바쁘고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금방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괜찮다 해도 친정 엄마를 챙길 사람이 저밖에 없었고, 넓고 아빠의 흔적이 많은 친정집에 혼자 남기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남편이 의외로 생각해주고, 이야기 속에 마침내 등장했어요. 장모님, 우리가 함께 살아보자는 생각이 드네요. 혼자 처갓집에 계시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순간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사위로서 그렇게 생각하기란 쉽지 않을 테니까요. 아마 저라면 시어머님을 모셔서 함께 살자는 말은 꺼내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미우나 고우나 내 남편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새롭게 느끼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엄마는 그렇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친정이 아빠와 엄마 결혼 후 처음으로 구입한 아파트인데 그 시대에선 굉장히 넓은 집이었어요. 연식은 좀 된 편이지만 꽤 좋은 위치에 위치한 브랜드 아파트였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집을 구입한 후 우리 부모님은 꿈을 이룬 사람처럼 살아오셨어요. 저희 언니도 처음으로 각자의 방이 생겨 기뻐했던 소중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빠와 당신의 많은 추억이 있는 집을 떠나는 것은 엄마에겐 매우 싫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친정 엄마의 의견을 존중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친정과 그리 먼 거리가 아니어서 불편한 점을 감수하면 충분히 자주 엄마를 찾아갈 수 있었고,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엄마를 보러 친정에 갔죠. 그러나 남편은 계속해서 혼자 계시는 저희 엄마를 걱정한다며 가끔은 제게 더 유난을 떨었고, 저는 그래도 사위로서 우리 엄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생각했어요.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착각했어요. 남편은 전에 한번 그렇게 말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친정엄마가 걱정하니까 우리가 살자고 제안했고, 처음에는 고마웠지만 너무 자주 그런 요구가 오니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와 우리 엄마도 괜찮다고 거절했지만 사위가 계속해서 미련을 갖는다는 것이 상식적이기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업무 때문에 때때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곤 했기에 전혀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죠.
핸드폰을 통해 들리던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에 제가 얼음이 되었어요. 그것은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나다 어째 큰일침은 잘 지내느냐 하는 말이었죠. 근데 도통 연락 한 번 안 하고 너도 참너다. 참 같은 말도 이렇게 들으니 좀 별로였어요. 그다지 걱정해 주는 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굳이 물어보시니 듣는 저도 퉁명스럽게 말이 나가더군요. 아,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어머님도 잘 지내셨어요. 그래 나야 뭐 똑같지. 그나저나 내가 마음고생이 많았지. 저는 웬일인가 싶었어요. 평소 제 걱정이라는 건 모르고 사시는 분인데 제가 못 보던 사이 무슨 신경의 변화가 있었나 싶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들려온 말이 제 뒤통수를 세게 치더군요. 그나저나 어째서 이사 날짜는? 이야기가 너무 어려워 나는 잘 모르겠어. 다시 써주실래요? 아니에요. 그거 팔아서 우리 장남을 돕는 거 아니었어요.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알았어요. 왜 그렇게 남편이 친정 엄마를 무시하고 계속 저를 설득했는지요. 하지만 친정집을 팔아서 그 돈을 아주버님께 주더니 뒤통수도 이런 뒤통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초장에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싫어요. 그렇게 못해요. 저희 친정집을 팔 생각도 없고 저희 엄마도 저희랑 같이 살 마음 없으시니까 계량기대 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말고 그럼 일단 만나서 다시 이야기하자고요. 얘기하자. 우리 사업이 지금 많이 어려워. 이렇게 갑자기 싫다고 못한다고 말할 게 아니야. 남도 아니니까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남편도 거기 다니잖아.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싫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끊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상황이 심각하다며 회사가 부도나기 일보 직전이니 이렇게 알게 된 거 좀 도와달라고 본색을 드러냈는데 5만 원이 뚝 떨어졌어요. 친정엄마는 걱정하는 척하며 자기들 살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아주버님은 우리 집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뻔뻔하게 계속 우리 친정엄마에 대해 탓을 하는데 난 갈만 안 들어. 날강도가 따로 있더라고요. 너도 참 그렇다 언니. 멀리 타국에 있는데 너도 내 엄마를 모셔야지. 그렇게 혼자 되셔서 힘들어하는데 내가 안 모시면 누가 모시겠어? 그리고 그 집을 팔아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 장남 죽어라 주라고 뭐라고. 왜 그 집이랑 아주버님과 무슨 상관인데? 그 집을 팔아서 줘야 돼. 얘가 왜 이렇게 말을 잘 못 알아듣는지. 몇 번을 말했는데. 엄마, 내가 할게. 재수씨, 저도 어지간하면 이렇게 안 하는데 제 회사가 요즘 정말 어려워요. 먼저. 급한 불을 먼저 꺼야 하는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사돈어른께서 혼자 쉬시고 계신다. 준호한테 들었는데 그 아파트는 평수가 꽤 되는 편인데 혼자서 사시기에는 넓은 편은 아니에요. 채빈이도 있고 그 집 하나 도와주시면 제가 갖겠습니다. 정말 사람이 곤란하게 왜 들이시는 건가요? 싫으면 말로 너무해요. 게다가 저도 그 집에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 엄마가 그 집을 떠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 집에 침 뱉는지 정말 불편해요. 자기야, 그렇게 말하지 마. 우리 상황도 생각해 줘야 해. 장모님이 말씀하시는 거 설득하면 됩니다. 엄마가 아시는 부동산에 좀 봐달라고 했거든. 거기 요즘 너무 혼란스러워요. 참, 집값이 정말 많이 오르더라. 연식이 좀 있어서 걱정했는데 그냥 팔면 무조건 로또긴 하겠지.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너무 불안정하잖아. 집값이 많이 오르면 팔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도 요즘에 바빠.
그래서 장모님이 우리 집에서 챙겨주시면 자기가 회사 다니기도 편하다고 했어. 그러던 중에 남편이 계속 짓거리는데 물잔에 담긴 물을 얼굴에 뿌리더니 시어머니가 놀라며 호들갑을 떨었고 아주버님과 남편도 당황했는지 아무 말도 못했어. 그러자 제가 남편을 향해 말했어요. 아니, 남편한테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들을 만한 말인 거였어. 강도야,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왜 집을 팔려고? 멀쩡히 잘 사는 집인데. 돈이라도 보탰어. 진짜 이게 무슨 경우야? 돌았냐? 야, 너 지금 내 아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냐? 돌았냐고. 네, 제가 뭐 틀린 말했어요? 이게 정말, 아휴. 그래, 내가 서운한 건 내가 다 이해한다. 내가 나한테 잘못한 것도 내가 용서할게. 그러니까 이번 한 번은 내가 우리 애들을 좀 도와줘라. 회사가 멀쩡해야 하는데 남편도 일자리가 있는 거잖아. 제 남편 그 회사 잘라도 괜찮아요. 제가 버는 돈이 있는데 무슨 걱정인데요? 저는 안 될 사업이면 차라리 판 키우지 말고 정리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재수 씨 말이 좀 심하네요. 지금은 어려워도 제 사업 그렇게 망하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안 돼요. 그래요. 그럼 다른 곳에 가서 알아보세요. 그런 회사인데 왜 여기서 이러세요? 너? 정말 이럴 거야? 우리 애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너도 참 매정하다네. 저 매정해요. 그러니까 이 벵걸스들 돌아가세요. 자기야, 한마디만 더 해. 당신도 이 집에서 나가고 싶어? 아예. 내가 이렇게 부탁해도 무릎이라도 꿇으라고 하면 꿇을게. 우리 집 장남이 보통 장남이니 나한테는 태양이고 우리 집 기둥이야.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니? 집이 폭사하고 주저앉지. 넌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냐? 시어머님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막말로 제 남편 회사라도 그럴 생각이? 아버님 회사를 살려보자는 그런 미친 짓을 할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좋게 설득해도 말을 듣지 않자 이번에는 윽박을 지르며 나를 다그치더라고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남편이었어요. 야, 너 아파트 좀 있다고 유세냐? 막말로 아버지도 죽고 없음. 그 집주인도 없는데 좀 팔아서 줄 수도 있지. 시집 왔으면 넌 이제 우리 식구야. 우리 식구가 지금 힘들다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잠깐, 그 아파트 당장 내일이라도 팔아. 식구들이 정말 세트미터내 주인이 없다고요. 거기에 사는 우리 엄마가 있는데 주인이 왜 없어요? 자기야. 정말 소강할래. 나 자신에게 실망이 난다. 우리가 이렇게 자신에게 부탁하는데 어떻게 자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남이야. 남편은 뭐가 중요한지 구별도 못하는지 원망의 눈빛을 보내며 나에게 너무하다고 했어요. 지금 너무한 사람들은 누군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단체로 몰려와 우리 부모님이 사는 집을 빼앗겠다고 하는 자들은 나쁘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말에 나는 딱 꽂혀버렸어요. 우리가 남이냐는 말이 나에게는 거꾸로 우리가 남이니까 더 이상 이런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말했어요. 친정 어머니에게 말해서 집을 파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담보대출을 받아서 주겠다고요. 그러자 자신들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했는지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모두 표정이 풀어지셨는데 우리 남편이 그 중에서 가장 좋아했어요. 자기야, 고마워. 역시 우리 자기밖에 없어. 형, 우리 이제 살았다. 그래, 살았어. 재수씨, 고마워요. 다음 주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일단 다음 주까지 끌어볼게요. 구토가 났어요.
아까는 그렇게 사람을 몰아세우며 핏줄을 서지르더니 이제는 고맙다며 화색을 띄우는데 거기에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도 참 이렇게 해줄 돈 뭐하러 사람 기운을 다 빼놓니? 그래도 어쨌든 잘 생각했다. 나도 오늘부터는 2달 동안 잘 수 있겠다. 우리 아들이 그동안 힘들었겠다. 보약이나 뭔가로 도와주어야겠다. 얼굴이 반쪽이 되었네. 돈 문제도 해결되었으니 여행을 가보자. 시어머니가 볼일 다 봤다며 아저씨를 데리고 우리 집을 나가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감사하다며 날 꼭 안아주고 있었는데 얼른 얼굴에 주먹을 날려버리고 싶었어요. 그때 돈을 줄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상대방을 돌려보내기 위해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겠다고 생각했고 나는 그들과 가족으로 묶이는 것은 원치 않아 피하고 싶은 것이었어요. 더구나 그것도 모르고 좋아하는 남편에게 아이를 데리고 얼마간 친척집에 머물 것이라고 했어요. 친정집에 담보로 가려면 친정 엄마를 설득해야 하며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보 같은 남편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고 나와 딸을 직접 데려다 주기까지 했어요. 친정으로 가는 이유조차 모르고 친정에 도착하자마자 연락 없이 찾아온 딸을 보고 놀라는 엄마를 보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는데요. 영문 모를 채로 친정 엄마는 저를 껴안으며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나쁜 행동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이야기했어요. 이에 친정 엄마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지 성을 내셨습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남편에 대한 실망으로 우리 엄마는 잘 안 드시던 술병을 꺼내셨어요. 오늘은 너랑 나랑 이거라도 마시자고 하며 그동안 속으로만 끓이며 왜 엄마한테 아무런 말도 안 했어? 라고 물었어. 그때는 이런 식으로 헤어질 생각은 전혀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말로 무엇 하려는 거야? 엄마의 마음만 다칠 테니까 하며 아이고, 이래서 자식을 아무리 키워도 물가에 비하면 너무 짜네. 진짜 죽겠어. 콜라도 그런 집을 골라 시집을 가다니. 내가 알았어? 엄마도 채빈이 아빠가 착해서 마음에 들었잖아. 그래, 사람들을 겁만 주며 모르겠지. 그렇지만 집을 팔아서 땅을 주라고 이런 미친 녀석은 처음 봤다니까. 어떤 집이길래? 그날 저희 엄마와 함께 그동안 하지 못했던 얘기를 나누었어요. 모든 이야기를 술잔을 기울이면 나누었어요. 사실 우리 엄마도 아버지가 아프시고 쓰러지시면서 혼자서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떨어져 계신 누나와 취직한 저를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고도 말씀을 못 하셨고 혼자서 너무 외롭고 무서웠다고 하시는데 그런 채 엄마를 돌봐드리지 못한 생각에는 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리고 말했죠. 이혼하겠다고요. 시댁이어도 이제는 더는 우유부단하고 자기 식구만을 알아보는 그런 사람과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제 의지를 명확히 했어요. 그러자 우리 엄마는 제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그날 저희 엄마는 함께 아버지가 남겨준 친정에서 살기로 했어요. 다음 날 회사에 월차를 쓴 제는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은 끝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 보낼 이혼 소장을 작성한 후 며칠 뒤 소장을 받았을 때 남편이 친정을 찾아와 신발을 짝짝이로 신고 급하게 온 것을 보았어요. 자신과 장모님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게 뭐냐? 이혼을 누구 맘대로 결정하는 거야? 왜 이혼도 내 마음대로 못해? 나는 더는 당신과 연결되고 살고 싶지 않아. 당신이 그랬잖아. 우리가 남이냐고. 그래서 이야기가 진행되며 결말은 나는 남이 되기로 결심했어. 지금은 돈을 주기 싫어서 이혼하겠다는 거야? 내가 고작 자신에게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야? 여기에 아직 우리 아버지 흔적이 가득한데 이렇습니다. 감히 늦게라도 집을 팔자고 하는 건 왜냐하면 우리 엄마와 아빠가 힘들게 장만한 집을 너희 가족들에게 털어먹여야만 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너희도 입이 있으면 우리 엄마 앞에서 말해야 해봐. 아니, 우리 상황도 많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부탁하는 거야.
그리고 갚는다고 했잖아. 자기야, 우리 이러지 말고 미래를 생각해야 해. 우선 급한 일부터 해결하면 그 다음에는 또 길이 보일 거야. 정말로 우리 부도럼 생겼지? 나 이혼할 거라고 했잖아. 그 회사가 부도가 나던 남한테 넘어가든 나랑은 상관없다고 못 느끼게? 그렇게 멍청했어. 아니야, 돈도 안 빌려주겠다고 하면서 왜 거짓말을 해? 우리 형이여, 당신은 믿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를 속여서 상해할 생각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렇게 자기들 생각밖에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큰 코를 떼어서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 막말로 말 안 했으면 그땐 언제 끝날지도 모를 일이었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날 우리 식구들은 무서웠어. 나도 무서웠어서 거짓말을 했고 그래서 이혼하는 거야. 남편은 얼굴이 잔뜩 구겨져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마도 제 친정엄마가 제 옆에 딱 붙어 있으니 더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던 거겠죠. 한순간에 날 벼락처럼 남편 일을 장모한테 이젠 집까지 팔아서 자기를 주라니 세상에. 이런 막대먹은 사위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네요. 하지만 그런 인간이 한 말은 뭔 줄 아세요? 저는 그 정도로 말하면 염치라도 지키리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자기야, 알겠어. 그럼 내가 이혼해 줄 테니까 돈을 해줘라. 위자료로 생각하면 되겠지. 남편은 기껏 생각하고 한 말이 그거였고 가만히 남편 얘기를 듣던 친정엄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주방 다용도실에서 소금 포대를 가져와 남편에게 무자비하게 뿌려주었어요. 그리고 전에 없던 화를 내셨어요. 천하의 한심한 놈, 너는 그렇게 니네 식구만 중요하냐? 너 때문에 속분족 싸우는 내 차는 생각 안 해? 세상에서 가장 못난 놈이 어떤 놈인지 알아? 돈이 그렇게 필요하면 다른 곳에 가서 그런 태도로 구해야지. 어디서도 머물기 힘들어서 마침내 장인집을 팔래? 너는 오늘 내게 죽고 싶어? 안 된다고. 왜 장모님은 이러세요? 보통 그렇게 행동하시던 분은 아니셨는데. 그래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만만해서 네 집까지 앗아갈 정도로. 너는 당장 가서 내 엄마와 형을 데리고 와. 내가 너무 화나서 소금으로 네 무덤을 만들어 주려니까. 남편은 우리 엄마의 처음 보는 모습에 매우 놀랐는지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매듭을 풀어주셨어. 시댁 식구와 연락을 끊고 그 회사도 나와서 새 일터를 찾으면 이혼은 네가 막아주겠다고 하지만 그건 안 돼. 소송도 골치 아프니까 이혼 서류에 사인하라고 하셨는데. 인간아. 조용히 사인을 했다. 그 전화는 우리 아이가 그 인간한테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단 결정이었어요. 허탈하기는 했지만 아는 사실이기도 하고 소송할 것도 없이 합에 이혼하게 됐으니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야, 문을 열어.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사람을 우습게 여기지만 유분수처럼 난 이 문짝을 부숴버리기 전에 당장 열어라. 시어머님은 내가 출근하고 없는 시간에 이유도 없이 찾아와서 우리 엄마에게 반말을 하며 삿대질까지 하며 이런 말을 했다는데요. 진짜 사람들이 성가시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좋아. 그래, 이혼해야 해. 하지만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 돈을 빌려주기로 했으면 주어야지. 이혼하면 끝이야. 이봐요. 지금 같이 있는 이런 상황에 경호자 없는 사람이 누군가? 이래요. 누가 보면 당신이 나한테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한테 빚진 줄 알아야지. 좋은 말로 할 때 가세요. 못 가, 안 가, 돈을 줄 때까지 이 집에서 꼼짝도 하지 않을 거야.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현관 앞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는 다시 소금 포대를 가져와 뿌렸고 이미 남편이 들었는지 소금을 뒤집어 쓰고도 눈을 꼭 감고 있었어요. 끄떡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저희 엄마는 집에서 직접 담근 간장이 담긴 항아리를 들고 가부좌를 틀고 있는 시어머니 머리 위로 쏟아버리셨다고 해요.
소금에 간장까지 뒤집어 쓴 시어머님은 이번에는 못 참겠는지 펄펄 뛰었다고 했고, 여자에게 집요하게 괴롭히는 이 여편 내가 기운도 좋아 미쳤어. 그래, 미쳤다. 너 같은 거지가 내 딸 옆에 붙어서 괴롭히는데 내가 안 미치고 배겼다. 어디서 반말 찍찍하고 행패야?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돈을 줄 알아?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거기서 딱 기다려. 그 엄마의 그 딸이었네. 경찰 불렀다고 그래서 도망갈 줄 알았어? 돈 내놔. 돈 내놓으라고. 야, 내게 돈을 맡겨놨어. 내가 내게 돈을 빌렸냐고 미치려면 곱게 미치던가. 넌 그러니까 내 새끼들이 그 모양인 거야? 엄마라는 게 엄마답게 옷을 해야지. 양심은 어디다 팔아먹었어? 남편을 일찍 보내고 혼자 살면 다 너처럼 되는 거야? 하늘에 계신 내 남편도 참 불쌍하다. 왜 저게 진짜 죽은 남의 남편까지 먹이는 거야? 그건 또 듣기 싫어. 근데 왜 내 남편 집을 달라고 지랄이야? 니들이 뭔데 내가 언제 집 달라고 했어? 돈 달라고? 빌려달라고? 싫다고 하면 안 준다고. 학교 안 다녔어? 이 집 말이야. 나랑 내 남편이 먹고 싶은 거 참고 입고 싶은 거. 거 참고 겨우겨우 산 거야. 요 집을 사고 나랑 내 남편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아? 어디서 남이 힘들고 일궈 놓은 재산을 함부로 내버려 두고도 내가 넘버원 본고, 그리고도 내가 인간이야. 너희 아이가 힘들어서 눈에 없나 봤는데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안불 안 내 딸을 지키는 일이라면 내가 못할 거 없어. 저는 그날 이혼 준비로 컨디션이 좋지 않았어요. 밥이 연인인데도 재산 분할과 친권 등 처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일찍 집에 들어가 쉬려고 했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금과 간장을 뒤집어 쓰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았으니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저희 엄마는 서로 뒤섞이며 머리카락을 잡아 다투고 있었어요. 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시어머니는 자신을 믿는 장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후 어느 순간 경찰과 아주버님이 함께 친정집에 오셨고 상황을 설명한 뒤 경찰은 어리둥절해하며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하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를 송치하려 하였지만 결국 사태를 이해했는지 시어머니는 한쪽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주량을 치셨죠. 이에 경찰과 우리 엄마까지도 얼마나 허황하고 어처구니 없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주버님만은 그렇게 행동하는 자신의 엄마를 따르지 않고 계셨습니다. 꿀을 먹은 벙어리처럼 한마디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지도지가 얼마나 뻔뻔한지 알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귀에 대고 제대로 박혀들리게 똑똑히 말했어요. 더 이상 불쾌한 일이 반복되면 이혼으로 끝나지 않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받게 만들 거라고 말했어요. 그날 이후 그들은 우리 엄마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도대체 딸을 핑계로 그 인간과 다시 상대해야 할 것을 두려웠던 저는 남편에게 적금 금지를 신청했어요. 힘들기는 했지만 결국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양육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살던 그 집에서 제가 위자료 겸해서 받았죠. 결국 딸의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왔고 모든 일을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그 집을 팔고 현재는 아빠 냄새가 가득한 친정에서 딸과 함께 살고 있는데 남편을 소개해준 선배에게 들은 바로 그 집은 아주버님의 사업이 망하면서 집도 날리고 빚쟁이한테 쫓기며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가끔 전 남편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제게 이제는 정말 자기 식구와 영영 끊고 살 수 있으니 다시 합치자는 말을 구구절절 했는데요. 어떻게 이혼한 사람과 가짜 소리를 하는 건지요. 그날 이후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렸어요. 어차피 이인 관계와 다시 연락할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 후로는 평범한 일상으로 조금씩 돌아왔고 아이도 어린 나이라 주세요.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엄마와 아빠가 함께 살지 못하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아이는 정서적으로도 많이 안정되었는데 그건 아마도 주로 우리 엄마의 역할 때문인 것 같아요. 나는 지켜야 하는데 우리 엄마가 저에게 그리고 나의 딸에게도 보살피면서 책임지신 셈이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엄마에게만 받아야 할지 모르지만 매달 월급을 받으면 엄마에게 용돈을 주고 그 달의 이벤트를 준비해요. 그래서 여행도 가고 엄마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도 데려다 드려요. 엄마는 덕분에 아빠의 빈자리가 꽉 채워졌다고 말하지만 그건 아마 진실은 아닐 거예요. 아빠의 빈자리가 그 정도로 채워질 수는 없으니까요. 또한 딸에게 저는 미안한 엄마예요. 아무튼 아빠의 빈자리를 얼마나 채워주었든 그래도 그러한 아빠라면 없는 게 낫다는 제 생각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엄마와 아빠 두 사람의 몸만큼 열심히 일하고 제 아이에게 사랑을 열심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저희 엄마에게 표현하는 건 아직도 많이 어색한데 제 자식에게 표현하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럽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약속했어요. 이혼이라는 제 선택이 제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엄마가 되겠다고요. 다행히 제 딸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구김살 없이 마냥 귀엽게 자라주고 있습니다. 매일 봐도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가끔은 이런 천사를 내가 어떻게 키웠는지 하는 생각도 들곤 해요. 그렇다면 저희 엄마가 유난정 그만 떨라고 약속했어요. 질색팔색을 하시는데 사실은 내리사랑이라고 저희 엄마가 더 하세요. 딸인 전화, 저희 언니가 섭섭할 정도로요. 그 모습을 보면 저는 참 염치 없이 고맙기만 한데요. 부디 저희 엄마가 제 효도도 오래오래 받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이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유일하게 헤어질 수 있는 가족이 부부잖아요. 때론 좋았던 추억도 어쩔 수 없이 생각나는데 이젠 그런 것도 그냥 무덤덤하게 추억하려 합니다. 애써 좋은 기억까지 나쁘게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비록 헤어졌지만 그 우유부단한 인간이 이제는 따뜻한 곳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의 엄마와 형은 고생 좀 더 했으면 좋겠고요. 그럼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프지 않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